볼게요. 재정학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그나마 글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학은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탈 때는 약간 좀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만 타면 별로 안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봐도요, 기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점수 올려놓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릴 때 점수를 팍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149페이지에 다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 한번 볼게요. 자, 4번 다른 부분 고려시, 부문을 고려시.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부분 고려 안 했습니까? 예, 고려 안 했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before는 부분균형 분석이라 해가지고요, 그냥 한 시장만 놓고 봤어요. 이게 x라고 그러고요. 이게 만약에 x제 가격 이렇게 할게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으면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거네요. S 플러스 T. 자, 그럼 초과 부담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초과 부담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요렇게. 이게 이제 전에 살펴봤던 효과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을 두 개 같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같이 놓고 봤을 때 효과를 볼게요. 그래서 같이 놓고 보는 것도요, 우리가 대체관계 있을 때랑 보완관계 있을 때 둘로 나눠서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보완관계 있을 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대체관계 있을 때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 이중구 교수님 책에는 대체관계 있을 때를 상정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책은 똑같이 안 따라하려고 보완관계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시장을 두 개 같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도 보완관계 두 개 시장 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보완관계는 둘이 같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커피와 프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프림. 대체관계는 서로 경쟁관계예요. 대체라는 말은 우리가 경쟁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와 뭐 홍차 이렇게 해볼까요? 홍차. 자, 왼쪽이 커피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프림 시장이라 할게요. 여기가 커피 시장, 커피. 여기가 프림 시장, 프림. 여기가 커피 시장, 여기가 홍차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평축에, 수직축에 나와 있는 건 따로 뭐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뭐 이게 식만 복잡해지니까. 여기는 커피, 뭐 X라고 하고요. 뭐 X의 가격, 여기는 뭐 Y의 가격, YJ가 프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엔 쓰지 않을게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 끝에 밑줄 치세요. YJ는 이미 개별 물품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거 밑줄 쫙 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또 밑줄 있잖아요. XJ의 개별 물품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이 두 가지만 잘 보세요. 자, 이미 YJ가 이쪽 프림하고 홍차잖아요. 여기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곡선, 수요곡선. 세금이, 조세가 부과되어 있으니까 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초과 부담이 이미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초과 부담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전제 조건이 이미 프림하고 홍차 시장에는 조세가 부과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빗금침만큼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은 추가적으로 XJ 커피 시장에도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 조세 부과하게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네요. 자, 혹시 공부를 위해서 약간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미 YJ 시장에다가 조세가 부과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나와 있는 삼각형 크기예요. 이만큼 삼각형 크기만큼 초과 부담이 이미 발생한 상태고요. 발생. 이런 상황에서 이미 추가적으로 x제에다가 조세를 부과한다면 부과 시 효과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의 효과는 이거예요. 이미 조세가 부과됐어요. 이미 조세가 부과됐어요. 요거. 그쵸? 근데 추가적으로 조세가 부과된 게 커피에 조세가 부과됐네요. 그래서 두 번째, 추가적으로 조세가 부과됐네요. 추가적으로 조세가 부과됐네요. 이렇게요.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순서. 물론 우리가 경작에선 비교정태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시간이 가면 따라 이렇게 흐름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조금 더 스토리가 잘 떠올라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초과부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만큼 초과부담이 발생하겠죠? 커피 시장에도 여기도 이만큼 커피 시장에 초과부담이 발생해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세 부과하게 되니까 여기 삼각형 칠한 만큼 초과부담이 발생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두 개 시장에 아무 관련 없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끝. 근데 두 개 시장이 관련이 있네요. 커피와 프린과의 관계는 서로 보완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 X제 소비량이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X제 소비량이 줄어요. 커피를 안 마신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조세 부과한 만큼.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시게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커피 안 마시는데 프림만 물에 타 먹어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림도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프림이 줄어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3번 충격이라고 할게요. 3번.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시장에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우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와 프린과의 관계다라고 하면 보완관계네요. 관계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완관계다라고 하면 2번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커피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커피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Y제 소비량도 덩달아 같이 줄어들어요. 다른 요인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Y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너무 많이 좌측으로 이동시키긴 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정부가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만큼 거래가 원래 됐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줄어들었네요. 더 줄어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요거 새로운 수요 곡선하고 요거랑 만나는 이만큼으로요. X제를 덜 먹게 되니까 원래 조세가 부과돼서 안 먹으려고 했는 상황,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네요.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이만큼 조세 수입이 날아가 버려요. 빨간색 칠한 만큼. 이만큼이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네요. 줄어드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해서요. 저기 위에 빨간 칠한 만큼 조세 수입이 감소가 발생하네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면은 영향을 안 미쳤을 때는 초과 부담하면은 빨간색, 하얀 색깔 삼각형, 파란 색깔 삼각형 거기서 끝인데요. 보완관계가 있으면 X에다가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해서 고객들이 이탈되면서 여기에도 충격 줬어요. 프림까지 안 먹게 되니까 조세 수입 이만큼이 더 뻥 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해서 보완관계일 때는 둘이 아무 관련 없을 때보다 이만큼 더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대체관계일 땐 좀 다를까요? 네,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x제가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이게 만약에 대체관계라고 할게요. 대체관계다. 대체관계는 두 개가 경쟁관계잖아요. 커피랑 홍차 같이. 커피 안 마시면 그냥 홍차 마시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비싸졌네요. 비싸져서 x제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커피를 덜 마시는 사람이 뭔가는 마셔야 돼요. 중간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참을 수 없으니까. 고객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차 시장에서는 홍차의 수요가 증가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D1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X제 감소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홍차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홍차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반대로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만큼이 조세 수입인데 거래량이 원래 이만큼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피 안 먹는 사람이 홍차를 쫙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만큼 조세 수입만큼 이 면적만큼 오히려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네요. 증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 파란 색깔 칠한 만큼 조세가 증가한다. 조세가 증가. 그러네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이미 YJ 망가진 상황인데 여기까지 또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진짜 나빠지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관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 증가가 이 후생 손실까지 상쇄할 정도가 돼버리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XY 두 개 시장이 있을 때 하나가 망가진 게 둘 다 망가진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예로도 활용할 수 있겠어요. 두 개의 관계가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에 따라서 초과부담 후생 손실이 여기에다가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가 그렇게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X제 수요량 감소는 보완관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보완관계에 있는 Y제 수요를 감소시켜서 Y제 더 물건 안 사게 되네요. 정부 조세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사회 전반적인 후생은 정부 수입도 감소해서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번 XY가 대체관계일 때, 이 밑에 있는 게 대체관계일 때예요. 대체관계일 때는 Y제 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X제도 조세 부과하게 되면 Y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로 인해 가지고 초과부담의 크기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 손실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거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쉬워요. 보완관계냐, 대체관계냐, 그 말문제 정도로만 한 줄 나오고,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어쩌다 있긴 한데,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지 이게 자유자재로 막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까지도 반드시 활용하세요. 점수를 받는 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학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의 목표는 50점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냥 몇 가지 외울 것만 딱딱 해가지고요. 재정학 시험 나오는 거 100개 해서 외우면 50점은 맞아요. 근데 그럴 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보완관계, 보완에 동그라미 치세요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림이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좀 하시면은 뭐 그냥 여러 가지 헷갈리지도 않고 하니까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최적 상품 과세 초과부담의 최소화 볼게요. 5번 최적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물품세라고도 해요. 물품세다. 우리가 나중에요. 최적 소득세라는 것도 볼 거예요. 최적 소득세다. 최적이라는 말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최적이라는 물품세를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최적이라는 것은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소득세는 인세잖아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를 꾸며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까지 같이 감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최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먼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최적 물품세다라고 하면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초과 부담이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의 의미는 바로 뭐랑 똑같냐면 초과 부담을 excess burden을 극소화하는 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는 효율성,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평성까지도 감안하는 것이죠.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최적 물품세는 초과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표현은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초과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환경 오염을 빵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경작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초과 부담 어쩔 수 없는데 이왕이면 가능한 한 극소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초과 부담 극소화 잘 보시고요. 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원칙은 간단해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이 원칙을 보려고 하는데요. 1번 수요의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상품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요 역탄력성 법칙이에요. 역탄력성 법칙.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분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역탄력성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포인트 잡아보세요. X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Y제는 그냥 비교 대상이니까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시고요. 탄력성 Y제 모자이크 처리하시고요. X제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X제 같은 경우에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작을수록 이거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X제 가격 조세 부과가 커진다. 아, 그러니까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것은 요거 원리에 따라서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게 역탄력성 법칙이에요. 자, 우선 느낌을 가져가시면 어떤 사람이요, 깍두기 아저씨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깍두기 세상에. 야, 하고 이렇게 쫙. 여기 자국도 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바구니에다가 돈을 이제 하루에 100만 원 이걸 수금해 갖고 와야 돼요. 자, 누구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 내놔 했을 때요, 반응이 세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해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 외치는 거죠. 돈 내놔. 충격을 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충격을 야기한 거죠. 돈 내놔라는 충격을 팍 소리를 질렀을 때 여기 있는 약간 연약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 좀 약간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쌍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이렇게 왕자 있고 막 힘이 센 사람이에요. 얘한테 돈 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네 안 하겠죠. 약간 얘도 갑자기 빠직하고 화를 낼 거예요. 뭐야 너 이렇게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다시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세금 내세요. 예 하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싫어해요. 이 여자도 네 하지만 싫어하는데 무서워서 이 사람은 너 뭐야 이렇게 해요. 돈 걷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 100만 원을 거둘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손쉽게 거둘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 여자한테 부과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자기가 돈 내놔 했을 때 별로 심각하게 반응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다라는 건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챕터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99만 원을 뜯어내고요. 반응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작아요. 이 말은 돈 내놔에 대해서 잘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내놔 했을 때 뭐야 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은 돈 뜯어내면 어떻게 뜯어낼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99만 원 뜯어내고 그렇게 되면 대신 자기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한바탕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99만 원 뜯어내고 쉽게 이 사람한테는 저기 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탄력성이 작은 거는 뭐가 비탄력적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뭐 쌀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 담배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담배 가격 올려도요. 사람들이 이미 중독돼 있으니까 다른 거 선택할 만한 상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할 수 없이 예 하고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좀 필수품 같은 경우 많은데 이 필수제는 탄력성이 작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과세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탄력성이 크냐면 가격이 민감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명품, 가방, 뭐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50% 세일하면은 우리가 와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민감하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을 작게 해야 돼. 왜냐면 거기다 조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한 20% 비싸져 버리면 사람들이 에이 안 사고 확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뭐 한 2배, 1.5배 비싸지거나 싸졌을 때 뭐 하루에 3끼 먹는 게 막 변하지는 않잖아요. 비싸졌다고 막 뭐 2끼 막 이렇게 막 한 끼 이렇게 확 줄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가격이 싸졌다고 뭐 하루에 5끼, 6끼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원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론적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깡패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해요. 그거를요, 이제 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책에서는 그나마 그림으로 조금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그림 정도만 볼게요. 자, 1번의 의미 좀 볼게요. 상품과세를 통해서 밑줄 치세요. 다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초과 부담 극소화라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거기 밑줄 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세수 1원당 초과 부담의 크기가 모든 재화에 있어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하면 탄력적인 밑줄 치세요.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니까 사람들이 휙휙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물건을 구입 안 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거두기가 힘들게 되네요. 그래서 초과 부담은 탄력성이 클수록 우리가 증가한다는 거 우리 공식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자, 3번. 세수 1원당 초과 부담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 2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림이 탄력성은 그 재화에 대해서 이게 뭐 x제가 되고요. px라 할게요. 여기 y제가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라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완만하니까 탄력성이 크고요.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동일한 조세를 부과했다.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고요. 점점점 여기 지난다고 할게요. 점점점. 공급곡선. 자,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부과했더니 이렇게 올라갔네요. 동일한 액수만큼 이렇게 과세를 했다라고 하면 그쵸? 얘도 이렇게요. 자, 높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초과 부담의 크기를 면적을 재보면 YJ 시장에선 초과 부담이 이만큼 생긴 거고요. XJ는 초과 부담이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왜요?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이 좀 비싸지면요. 고객들이 확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얘는 비싸져도 많이 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보면 레이디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가 이제 깡패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금 내 했더니 얘는 뭐야 하고 확 그냥 고객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얘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를 내면 고객들이 등을 돌리니까 여기에서는 조세를요, 세금을 조금 부과하는 거예요. 요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 색깔 가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럼 초과 부담이 여기 면적 원래 따로 그리면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같이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여기서 많이 못 거뒀잖아요. 100만 원 거둬야 되는데 10,000원만 거뒀으니까 여기서 덤탱이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증가하긴 증가하겠지만 삼각형의 크기가 한 요 정도만 증가하네요. 저 파란 색깔 면적만큼. 아, 그래서 초과 부담이 삼각형을 작게 하려면 여기서는 크게 줄잖아요. 조금 올렸으니까 초과 부담이 많이 줄고 여기서는 늘지만 조금 느니까 아, 그래서 얘한테 과세를 많이 하고 얘한테 줄이는. 그래서 1원당 초과 부담이 똑같게 만드는 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바로 역탄력성,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나와 있는 그 규칙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리를 우리가요. 밑에 나와 있는 램지의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램지의 규칙하고 역탄력성 법칙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냥 그거는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나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탄력성 규칙과 실질적으로 램지 규칙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표현만 잘 보세요. 1번. 동일한 비율의 수요량 감소의 법칙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동일한 비율로 이게 감소하도록 만드는 거야. 얘는 조금 부과해도 이게 많이 줄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줄어드는 비율하고 얘는 과세를 많이 해도요. 줄어드는 속도가 적어지니까 이 줄어드는 얘가 두 개가 같아지도록 만들면 얘는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얘는 많이 올리는. 그래서 역탄력성 법칙하고요. 결과는 똑같게 돼요. 그래서 1번 그 표현만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과세 이후에 상품 수요량의 감소 비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세율을 만드는. 그게 거의 화살표로 나와 있잖아요.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위에 나와 있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역탄력성 법칙 개념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표현 보시면 되겠고 그 표현을 막 틀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몇 번만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램지 조세 역탄력성 법칙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번에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아까 얘기했네요. 각 상품의 보상 수요.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보상 수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라는 말을 빼도 우리는 그냥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보상이라는 말을 빼면 어떤 경우엔 맞아요. 이것처럼 3번 같이 완전히 틀린 경우에는 보상자 빼도 상관없는데 3번도 정답이면은요. 보상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무튼 보상 수요, 각 상품의 수요의 감소 비율이 모든 재화에 대해서 동일하도록 만드는 게 램지 조세가 되고요. 3번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그 정도 역탄력성 법칙,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 램지 조세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될 수 있다. 그 밑줄 치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깍두기가 이왕 돈 뺏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약자라고 돈 많이 뜯어내는 거잖아요. 세금 부과할 때 비탄력적인 재화는 이렇게 쌀, 소금, 담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저소득계층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재에 높은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오히려 사치제 같은 명품에는 과세를 하지 말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관점이 효율성 측면에서만 관점을 놓고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평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최적 물품세, 다시요. 최적이 물품세를 수식하네요. 당연히 이거는 효율성만 얘기하는 역탄력성 법칙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램지의 법칙으로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자, 이거는 여가의 보완제, 이건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콜렛 헤이그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가장 바람직한 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네요. 여기 보시면 다시요. 진짜 최선이다라고 하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공평성은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공평성은 충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서 말한 차선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나마 차선책, 세컨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차선은 이론의 차선은 아니에요. 다음 3번 보시면 네, 과세 후 상대적 수요 감소 비율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 맞고요. 총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5번에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대부분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자, 램지 규칙에 판단할 때 가장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탄력성이 거기 나와 있는데 탄력성의 반비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탄력성이 제일 작은 게 청바지네요. 그러니까 청바지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시험 문제가 이런 거는 매번 나와요. 이게 두 개의 재화뿐만 아니라 최적 물품세 매년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한 요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나오고 비중이 많다라고 막 어렵거나 뭐 중요한 그건 아니고요. 난이도는 중하로 좀 떨어져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콜렛 헤이그 규칙 보시면 저기 쓸까요? 2번 콜렛 헤이그 규칙. 자, 거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세 대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고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그 다음에 뭐 노동과 여가 등등 선택 대상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과세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가, 레저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와는 달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보여야지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여가를 즐기시는군요. 과세를 하시죠. 세금 내시려 했더니 여가 즐기는 게 아니고요. 나무 심으러 일하러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제대로 한다라는 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과세를 할 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게 되면 차별 대우를 안 하는 거니까 비효율성이 야기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전부 다 과세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여가에 과세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가에 직접 과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하면 어떨까? 이거죠. 그렇죠? 그게 콜렛 헤이그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등산화 장비를 사요. 왜 살까요? 산에 가려고 사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요. 골프채를 막 사요.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는 것 중에서 사용제랑 어떤 링크가 되어 있는 관련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골프채 가격 비싸지면 여가에 대해서 직접 과세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콜렛 헤이그 규칙이에요. 1번 볼게요. 자, 여가에 직접 밑줄 치시고요. 직접 과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 동그라미 치세요. 간접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고요. 방법은 뭡니까?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보완관계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보완관계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여가에 간접 과세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끝이에요. 끝. 간단하죠? 사람 이름만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콜렛 헤이그 여가에 과세하는구나. 1번 볼게요. 자, 콜렛 헤이그 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램지 규칙 나오고 콜렛 헤이그 나오면 그 사람 이름 때문에 뭐지 할 수 있는데 램지는 물품세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콜렛 헤이그는 여가에 하는 거네요. 1번 보시면 여가와 보완적인 맞네요. 거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2번 자, 물품세가 초과 부담 밑줄 치세요. 초과 부담은 여가에 직접 과세를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과세하자 이런 뜻이죠.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4번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번 보시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 측면에서도 소득세와 간접세 우월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한다.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한번 요거 한번 봐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요. X와 YZ 세상에서 볼게요. X, YZ 세상. X, YZ 세상에서는 X, Y X, Y 이렇게 있어요. X, Y, Z 세상이에요. 나름 자기네 그 조그만 동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대체 효과 없죠. 평행 이동하면 소득 효과만 있잖아요. 대체 효과가 없어요. 빵이에요. 근데 예산선이 X제에 대해서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땐 대체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땐 얘는 대체 효과가 없으니까 대체 효과 있는 것보다는 선택의 왜곡을 덜 가져와서 왼쪽이 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윈 이렇게. 그러니까 지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나 서로 난 너보다 훨씬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여기서만 윈이고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만 막 1위 하는데 전 세계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여가라는 애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만 윈이지 얘가 없을 때 뭐예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 직접세가 X제에만 물건을 부과하는 간접세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얘가 이 게임에 여가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 좀 개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와 간접적 우월성을 판단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냥 요런 얘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그냥 중요한 거긴 한데 크리티컬한 것이긴 한데 조금 부연 설명하면 되겠어요. 지금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2번 보시면 자, 콜렛 헤이그에 입각했을 때 과세 방법은 자, 가장 적절한 과세 대상은 무엇입니까? 업무용 대중교통. 이거 필수적이죠. 사람 사는 거에 중요하네요. 스키 장비. 이거는 사실 사치제라고 볼 수 있고 여가를 즐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선수용이잖아요. 선수용. 스키 장비가 우리한테 사면은 이건 여가 즐기는 거지만 선수한테는 이건 자기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제라고 봐야죠.
근데 골프채 앞에 보급형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한테 골프채는 필수제인데 그냥 보급형이니까 이건 여갈 즐기도록 만드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수식어가 붙은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55페이지 가보시면 최적 상품 과세, 다시 최적 동그라미 치시고 상품 수식해 주세요. 최적이 상품을 수식할 때는 효율성만 얘기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네요. 화살표 볼게요. 초과 부담을 극소화한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공평성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나마 소득 탄력성까지 좀 감안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사치제 성격에 대해서 약간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고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보완 방법. 근데 1번이 더 중요해요. 문제에서는. 다음 2번 볼게요. 차등과세의 우월성이다. 저 아까 왼쪽에 저 오른쪽 끝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게 당연히 더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가라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화에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차선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번 한번 보시면 최적 소득과세네요. 최적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득을 수식하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을 둘 다 추구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가지고 거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잖아요. 최적 상품과세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건데 최적 소득과세는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냥 막 보시면 안 돼요. 최적이 뭘 수식하는가 그거를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